네, 반갑습니다. 홍철수입니다. 벤처 혁신에 대해서 연구하신 분들 앞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좀 쑥스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연구하는 사람은 아니고, 기업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은 아니고, 저는 과거의 제 경험과 미래 시장에 대해서 생각하고 준비하는 사람인데, 그런 관점에서 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다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새로운 성장은 새로운 기준 위에서만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은 새로운 성장을 원하지만 새로운 기준은 제시하고 있지 않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1960년도, 70년도, 60년도부터 시작해서 이제까지 성장해온 과정에서 봤을 때는 새로운 기준 없이도 성장을 해왔다. 그리고 새로운 기준이 없이도 성장할 수 있는 시대와 환경이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은 새로운 기준이 없이는 성장할 수 없는 시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시는 대한민국의 리더분들이나 CEO분들이나 학계에 계신 분들은 참 드물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성장과 미래의 성장은 완전히 틀린데, 과거보다 더 잘하고 과거보다 더 열심히 하면 성장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까지 대한민국의 성장은 참 운이 좋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대한민국의 성장은 누가 성장을 시켰나에 대해서 또 저는 많이 생각해 봤는데, 또 앞으로 우리가 함께 많이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은 현재 대한민국의 성장은 대한민국의 지식인들이나 대한민국의 기술자들에 의한 역할보다는 대한민국의 기능인들에 의한 결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제가 종사하는 반도체 업계에서만 보더라도 반도체는 본격적으로 이제 성장하게 된 날짜가 1983년도 정도인데, 1983년도에서의 대한민국은 반도체에 대한 지식도, 반도체에 대한 기술도, 인프라도, 돈도, 시장도 없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어떻게 반도체를 잘 할 수 있었겠냐? 지식인도 없었습니다. 기술자도 없었고요. 다 외부에서 가져왔는데. 근데 그 당시는 공고 나오고, 여상 나오고, 여고 나오고, 고등학교, 중학교 나온 우리 잘 모르는 근로자들이 뼈와 땀으로 트라이앤에러로 노동의 혁신을 만들어서 지금의 반도체 한국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반도체뿐만 아니라 모든 대한민국의 산업의 생태계는 그렇게 출발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얘기할 수 있는 용기 있는 분들이 별로 안 계신다고 생각해요. 많이 배우신 분들이, 스펙 좋은 분들이 현재 대한민국을 만드셨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진짜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드신 분들이 어떤 사람이었냐를 용기 있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때는
10시간만 일해달라고 해도 12시간, 14시간을 기르고 100%의 결과만 좀 만들어 달라고 해도 120%, 150%의 결과를 만들어줬다. 토요일, 일요일 날 쉬어라 그래도 제발 좀 일하게 해달라고 했던 그런 근로자들에 의해서 현재 대한민국이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편했죠. 뭐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잘하니까 그런 배고픈 시대에 헝거리 정신이 대한민국에 지금은 한다고. 근데 지금 헝거리 정신이 없어졌고 일하려고 하는 사람도 없어졌고 어렵고 힘들고 리스크를 극복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없어졌다. 쉽고 편하고 리스크 안 지고 더 잘 살고 더 행복해지고 싶어하는 사람들만 있다. 그런데 앞으로 새로운 성장이 어떻게 만들어질 거냐? AI가 우리를 잘 살게 만들어줄 거냐? AI는 절대 우리를 잘 살게 만들어주지 못한다. 우리가 AI를 통해서 잘 살아야지 AI가 우리를 잘 살게 만들어주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성장과 성공은 어렵고 힘들고 리스크를 극복할 때 가능한데 그런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어려운 일, 힘든 일, 리스크 지는 일을 안 하려고 해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동료나 기업에 계시는 여러분들과 같이 일하시는 많은 분들이 어렵고 힘들고 리스크 지는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누가 어려운 일을 해야 되고 누가 힘든 일을 해야 되느냐, 누가 리스크를 져야 되느냐도 생각하지 않고 있다. 기업에 계시는 여기 CEO분들도 계시고 교수님들도 계시는데 교수님들께서 제자들한테 가르치실 때 어려운 일은 누가 해야 되고 힘든 일은 누가 해야 되느냐, 리스크를 극복하는 사람은 리스크를 극복해야 되는 역할을 누가 해야 되느냐를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만들어질 거냐? 결과는 아는 게 많이 안다고 결과를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행동에 의해서 결과가 만들어지는데 행동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많이 배우고 지식이 많으면 결과가 저절로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제로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모순 속에서 살아왔다. 대한민국의 현재는 많이 아는 사람들이 만들었을까요? 많이 아는 사람들은 책상에 있었어요. 연습을 많이 한 사람, 손발을 많이 움직인 사람이 결과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이 없어요. 지식이 많은 지식이 새로운 성장을 만들까요? 아닙니다. 교육은 지식을 많게 하지만 결과는 만들지 않아요. 결과는 연습을 통한 거다. 연습을 통해서 만들어져요. 지금 지금 월드컵을 하고 있지만 축구에서 골을 넣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축구를 제일 많이 아는 사람, 이론적으로 제일 많이 아는 사람이 골을 넣습니까? 피땀 나게 연습을 훈련을 많이 한 사람이 골을 넣습니까? 골을 넣는 사람은 엄청난 훈련을 많이 한 사람이 골을 넣는다. 근데 우리는 많이 배운 사람이 골을 넣는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의 현재는 많이 아는 사람이 만들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현재를 만든 사람들은 많이 아는 사람들이 아니었고요. 많이 한 사람들이었어요. 일을 많이 한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잊고 있다. 이걸 잊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학계에서도 정치계에서도 기업에서도 다. 이거를
바로잡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벤처 혁신 학회가 그런 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과거의 성장은 참 좋았다. 대한민국은 세계 면적의 0.07%고 인구는 0.06%밖에 안 돼요. 0.63%, 0.07%. 천원지하 자원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그 경제적인 부를 이뤘겠어요? 천원지하 자원도 없어요. 계절이 명확해서 농사하고도 우리가 잘 살 수 없는 상황이에요. 우리는 가장 좋은 원자재를 가장 싸게 수입해서 가장 훌륭한 노동력을 통해서 가치를 창출해서 가장 비싸게 팔 수 있는 나라에 가장 이익을 많이 내서 팔아서 그 차이로 성장을 해왔어요. 이게 대한민국이었어요. 그런데 과거에는 가장 싸고 가장 좋은 원자재를 가장 싸게 사가지고 올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 전부 다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반으로 줄어들었어요. 근데 가장 비싸고 좋은 가격으로 팔 수 있는 나라 또한 반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럼 우리나라의 경쟁력은 얼마나 나빠졌냐면 4배가 나빠졌어요. 4배가 나빠졌어요. 왜 2배가 나빠진 게 아니라 4배가 나빠졌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돈을 벌어올 수 있는 확률은 4배가 나빠졌고, 그럼 경쟁력은 우리나라의 성장은 초기 성장은 어땠냐? 베트남의 성장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베트남의 성장이 어떻게 하고 있나요? 우리나라가 동가지 가서 공장 지어줍니다. 기술 악해줘요. 그리고 그 물건을 사가지고 와요. 가져옵니다. 그럼 베트남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노동력만 제공하는 거 말고 없어요. 과거에 60년도에 대한민국도 그랬습니다. 그럼 이게 현재 대한민국은 누구였나요? 성장의 주체는 누구였나요? 우리의 고객이 돈도 줬고 기술도 줬고 방법도 알려줬고 물건도 사줬다. 영업 필요 없었어요. 기술 개발 투자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고객이 우리의 경쟁자가 됐어요. 우리가 지금 성장하려고 그러면 그때 그 고객을 이겨야지만 우리나라가 성장할 수 있어요. 시대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영업을 잘해서 투자를 잘해서 기술 개발 잘해서 우리나라가 성장 시작을 했었냐? 이걸 명확하게 아시는 분들이 없어요. 지금 베트남을 명확하게 보세요. 베트남 국민들이, 베트남 국가가, 베트남에 있는 기업들이 경쟁력이 있어서 지금 베트남이 성장하고 있나요? 아닙니다. 인건비가 싸서 그 인력의 경쟁력이, 노동의 경쟁력이 좋아서 우리나라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그게 다 가요. 세계든 다 그렇습니다. 고객이 찾아갔죠. 과거에 우리도 이랬어요. 이러지 않은 기업이 있었을까요? 저는 거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성장의 시발점이었다. 근데 지금은 그 고객들이 다 경쟁자야. 우리를 대한민국을 죽이려고 없애려고 하고 있다. 근데 그게 어떻게 싸워서 이길 거냐? 이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 옛날처럼 열심히 하고 잘하고 밤새고 이러면 이길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때는 열심히 일하고 밤새고 이렇게 하면은요 성장할 수 있었어요. 지금은 그 당시 노동의 대가, 육체적인 고통의 대가로 저축해서 집을 살 수 있었습니다. 물가가 싸서. 지금은 육체적인 노동의 대가는요 최저임금이에요. 육체적인 노동의 대가 최저임금인데 그 최저임금 갖고 10년, 20년을 저축해서 집을 살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지금은 육체적인 노동의 대가는 최저임금이고 거기에 더해서 정신적인 노동을 더해서 나온 게 우리가 세계 경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육체적인 노동을 감수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정신적인 노동을 극복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지금의 대한민국 사람들 대부분 다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으면 자살한다. 육체적인 스트레스를 극복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육체적인 스트레스도 싫어하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더 싫어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일의 결과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이게 현재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세계 모든 곳이 우리의 경쟁자로 바뀌었다. 이런 상태에서 AI가 딱 들어왔어요. ICT 산업혁명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AI 혁명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AI 시대가 됐다. 이런 시대에서 이런 환경에서 우리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 거냐. 과거는 과거일 뿐이다. 저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우리 모든 분들이 저는 시대와 환경과 사람마다 좀 틀리겠지만 그 중에 세 가지로 압축하면 좀 이따가 나가겠지만 우리의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는 더 잘 살고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다. 그래서 이게 살아가는 이유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더 잘 살고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 해야 될 게 일이에요. 더 잘 살고 더 행복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일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근데 우리는 일하는 걸 싫어해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MZ세대는 일하는 걸 더 싫어합니다. 더 잘 살고 더 행복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일인데 그 일을 하는 걸 싫어해요. 어떻게 더 잘 살고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여기 모순이 있잖아요. 이런 모순을 해결하는 게 학문이다, 지식이다. 근데 우리나라가 경영학이 있든 학문을 연구하는데 이걸 얘기하지도 않고 있어요. 꺼내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한 발자국으로 갈 수 있냐. 눈 감고 어떻게 세상에서 경쟁에서 이길 수 있냐. 세계 경쟁에서. 일과 고생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 이게 가장 문제입니다. 과거에는 일과 고생이 함께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일과 고생이 함께 있었지만 지금은 일과 고생이 분리됐습니다. 분리됐어요. 고생은 하면 할수록 괴롭고 연봉은 줄어듭니다. 일은 하면 할수록 고생은 줄어들고 가치는 올라가고 더 잘 살고 더 행복해지는 거예요. 근데 일도 싫어하고 고생도 싫어해요. 고생을 싫어해야죠. 고생은 싫어하고 일은 좋아해야 되고 고생은 안 해야 되고 일은 잘해야 됩니다. 고생은 안 시키고 일은 잘 시켜야 돼요. 고생은 안 하고 일은 잘해야 되는데 고생과 일을 누가 구분할 수 있을까요? CEO, 선생님, 선배 이런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일과 고생을 구분해 주지 못하고 있어요. 고생만 해라. 고생 많이 해라. 잘해라. 고생 열심히 해. 고생했다. 이거 몰라요? 고생과 일을 구분해야 되는 시대는 이미 10년, 20년 전에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대한민국은 일과 고생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 고생은 안 하고 안 시켜야 되고 일은 잘하고 잘 시켜야 되는데 일을 시킬 생각은 안 하고 고생시키려고만 한다. 이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리더층이다. 기업에서 CEO, 사회에서의 리더분들이다. 이런 기성세대의 가치관을 속에서 MZ세대들이 어떠한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고 이런 기성세대들을 보면서 미래 세대들이 뭘 배우고
어떤 기준을 만들 수 있을 건가가 저는 심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식과 기술과 사람은 영원하다라고 생각해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 모든 게 다 완벽한 건 아닙니다. 지식과 기술이 완벽하면 그건 지식이 아니고 기술이 아니고 진리여야 되고, 제가 사람이 완벽하면 사람이 아니고 신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희망이 있습니다. 세계 1등 엔비디아의 기업의 기술이 완벽하냐? 완벽하지 않아요. 그건 기술일 뿐이니까. 그 CEO가 완벽한 사람이냐? 아닙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희망이죠. 아무리 천재라도, 아무리 훌륭한 혁신가도, 발명가도 그 발명은 완벽하지 않다. 그래서 누구나 다 성공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나 더 크게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행복은 저는 사람마다 틀리겠지만 더 잘 살고 더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는 건 세 가지로 압축한다 그러면 경제적인 여유, 시간적인 여유, 환경의 자유, 이 세 가지가 합쳐질 때 내가 잘 산다, 다른 사람보다 행복하다라고 느낄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경제적인 여유가 주머니에 돈이 하나도 없는데 배가 고프고 맛있는 거 먹고 싶어요. 이게 뭐가요? 그럼 지옥이죠. 주머니에 돈이 하나도 없는데 유럽, 미국 여행 가고 싶어요. 이건 그건 지옥이죠. 경제적인 여유가 선행이 되고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 환경의 자유는 쫓아온다. 우리가 더 잘 살고 더 행복해질 수 있는 첫 출발이 경제적인 여유를 만드는 거다. 이 경제적인 여유를 만드는 방법의 시대와 환경에 따라 틀려진다. 60년대 대한민국은 육체적인 노동에 의해서 만들어졌지만 지금은 정신적인 노동을 극복할 때만 그 경제적인 여유를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그래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국가들은 경제적인 여유를 만드는 데 집중을 합니다. 경제적인 여유를 놓치면 대통령 떨어져요. 그래서 저는 이 이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경제적인 여유를 만드시는 분들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일을 잘해야 되기 위해서 오늘 함께 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대의 경제적 여유는 혁신을 통해서 온리완을 만들고 소기시장을 선점할 때 최고의 가치를 만들 수 있다. 이게 혁신을 해야 되는 이유고 이게 혁신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벤처 혁신을 해야 되는 이유가 이 이유입니다.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기술과 혁신의 차이가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럼 새로운 성장은 새로운 기준 위에서만 가능하다. 기준이 뭐고 표준이 뭐고 시스템이 뭔가를 교수님들께서 정리한 적이 있었나요? 우리 경영학 책에 기준과 표준과 시스템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들어보지 못했어요. 기준은 출발을 잘하는 거고, 표준은 안 해도 되는 고생을 안 하게 하는 거고, 시스템은 도착지에 빨리 도착하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기준을 만들어주지 않아요. 출발을 잘못했는데요. 출발을 잘못하면 실격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세상을 살아가는 기준을 안 갖고 있다. 그러면 우리 인생에서 실격이에요. 실격. 기업에 잘 되기 위한 출발한 기준이 없고 목표가 명확하지 않다. 그러면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운동선수가 100m 운동선수가 출발점에서 출발을 잘못했다. 그럼 실격이잖아요. 기준을 안 지켰기 때문에, 기준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준이 없으면 인생의 실격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은 대학 진학률은 세계에서 가장 높아요. 하지만 문맹률 또한 세계에서 가장 높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준의 의미도 모르잖아요. 표준의 의미도 모르고 시스템을 왜 만들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전 AI 시대 이전과 이후는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다. AI 시대 이전에는 일과 고생이 함께 있었습니다. 일이 고생이고 고생이 일이었어요. 그래서 고생 많이 해도 일이 되고 일이 많이 하면 고생했었어요. 그래서 일하는 걸 싫어해요. 과거에는 일과 고생이 함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도 고생을 많이 해서 이제 고생을 안 하려고. 고생을 안 하려고 그래야 되는데 일을 안 하려고 해요. 그때는 고생과 일이 함께 있었지만 이제는 떨어져 있습니다. 육체적인 노동과 정신적인 노동은 완전히 분리가 됐고요. 육체적인 스트레스와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분리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대학교를 졸업하신 이유가 여러분들의 자제분들을 대학을 공부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육체적인 스트레스에서 해방하기 위해서. 정신적인 스트레스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대학교를 보내셨어요. 육체적인 스트레스에서 해방하기 위해서 대학교를 졸업했어요.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잘 극복하기 위해서 대학교를 보냈어요. 그리고 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체적인 스트레스를 극복을 더 못합니다. 육체적인 스트레스를 머리를 쓰려고 하지 않아요. 머리를 쓰려고 하지 않으면서 왜 대학교를 졸업했어? 머리를 쓰는 자식이 싫어하면은 왜 자식을 대학교 보냈냐? 이게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이고 대한민국의 부모님이고 대한민국의 선생님이죠. 이게 사회다. 이런 대한민국이 어떻게 1등 국가가 될 수, 인류 국가가 될 수 있을 거냐? 이게 분리가 돼 있습니다. 육체적인 스트레스와 정신적인 힘든 일과 어려운 일은 누가 해야 되냐? 다 하려고 그래요. 어려운 일은 누가 해야 됩니까? 머리 좋은 사람이, 공부 많이 하는 사람이 어려운 일을 해야죠. 힘든 일은 누가 해야 돼? 건강한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 힘든 일도 안 하려고 그러고 머리 좋은 사람이 어려운 일도 안 하려고 그래요. 지금 대한민국이 정신없는 나라지 뭐. 응? 정신없는 나라야. 결과는, 가치는 어렵고 힘든 일을 극복한 결과인데 어려운 일을 하는 사람도 없고 힘든 일을 하는 사람도 없고 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없어. 시키는 사람도 없어. 여기 CEO분들 계시잖아요. 그럼 회사에서 어려운 일은 누굴 시키고 힘든 일을 누굴 시키게? 누가 결정해야 돼? CEO가. 근데 여러분 CEO가 그 생각을 하고 그 결정을 해본 적이 있으세요? 우리나라의 경영학이 무슨 의미가 있어? 이것도 못하는데. 예? 이것도 못하는데. 서울대 경영학, 카이스트 경영학이 무슨 필요해요? 가장 기본도 어렵고 힘든 것도 구분 못하고 있는데 이게 문맹이지 문맹인이지요. 옛날에는요 열심히 하면 다 성장했습니다. 지금은 1등이 독식합니다. 옛날에는 많이 하는 경쟁력이 있어요. 서울대 연고대만 카이스트만 나오면은 아이고 편하게 잘 모시게요 있어요. 서울대 연고대 나오면 니네가 나를 먹여 살려라 이랬겠어요. 니네가 나를 먹여 살려라 한 사람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었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그랬을 거다라고 생각하면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이 아는 게 결과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행동한 사람이 결과를 만들죠. 연습을 많이 한 사람이 좋은 결과를 만들어요. 연습을 많이 한 사람이 누구였냐? 많이 못 배운 사람, 가난한 사람, 절박한 사람,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한테 그런 인정을 해줬어요? 그렇게 대우를 해주고 존중을 해줬나요? 없어. 아직도 모르고잖아. 근데 대한민국의 경영학이 뭐가 필요해요? 대한민국의 경영학, 미국, 유럽에서 좋은 얘기만 갖고 들어온 거 그게 전부야. 지금은요 먼저
많이 하는 경쟁력에서 먼저 더 잘하는 경쟁력이다. 먼저 더 잘해야 됩니다. 잘하는 거는 내가 해야 돼요. 먼저 하는 거는 어떻게 해야 되죠? 협업을 통해서는 가능해요. 협업하지 않으면 먼저 할 수 없어요. AI는 먼저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다. 내가 모르는 걸 빨리 알 수 있게끔 하는 거지 결과를 만드는 건 아니다. 어떻게 하면 먼저 더 잘하느냐.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에는요. 어느 나라 어느 시대에서 열심히 하면 돈을 다 벌었어요. 1등과 2등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했고요. 1등이 어디 누구고 2등이 누군지 몰랐어요. 1등과 2등의 가격 차이를 몰랐어요. 소비자는. 그래서 보는 대로 다 샀습니다. 만드는 대로 다 팔았어요. 그래서 돈을 다 벌 수 있었어요. 지금은요. 1등과 2등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는 소비자는 없다. 1등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소비자는 없다. 그래서 1등이 독식합니다. 이건 대한민국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ICT 혁명이 일어난 이후에 모든 국가가 같이 경쟁합니다. 이게 자본주의 빈부의 가치가 커지는, 잘 사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이 차이가 커지는 이유가 여기 있다. 대한민국에서만 생기는 문제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어떻게 잘 할 거냐가 대한민국의 리더가 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지금 새로운 기준은 새로운 성장을 만들고 이 새로운 기준을 만드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리더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요. 지식과 과학과 기술과 혁신을 구분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 교수님들, 경영학 이거를 합쳐서 결과가 나오고 산업이 발전합니다. 네?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지금 구분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식. 다른 사람이 아는 걸 내가 아는 거예요. 지식은 다른 사람이 아는 거 내가 아느냐 모르는 거 차이거든요. 과거입니다. 과거야. 지식은 과거예요. 미래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 지식이 그냥 알고 있는 것 뿐인데 그게 결과를 만들고 만들었다라고 생각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허공입니다. 허공. 지식은 허공입니다. 지식은 공유의 철학이 있어요. 지식은 공유를 통해서 가치를 창출하는 겁니다. 대학은 지식을 공유하는 곳입니다. 지식의 공유를 통해서 철학과 논리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대학이. 그의 공유를 통해서. 과학은 새로운 기준과 새로운 법칙을 만드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신뢰가 없습니다. 과학은 신뢰가 없어요. 돈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바꿀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과학이 중요하고 과학이 중요하죠. 하지만 과학은 돈으로 바꿀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과학과 기술을 구분 못해요. 과학은 돈으로 바꿀 수 없어요. 왠지 아세요? 과학 또한 허공이에요. 법칙이고 기준이지. 결과를 만드는 신뢰가 없습니다. 상품과 제품을 만들 수가 없어요. 시스템이 없어요. 근데 기술은 차별화를 통해서 가치를 발휘해요. 과학과 지식을 바탕으로 상품과 제품을 차별화시켜서 돈으로 바꾸는 게 기술입니다. 대학이 차별화시킬 수 있어요? 대학이 선생님이 A라는 제자한테는 알려주고 B라는 제자한테는 안 알려줍니까? 그런 선생님이 있어요? 없어요. 대학은요. 기술자를 육성하는 데가 아니에요. 지식인을 육성하는 곳이지 기술자를 육성하는 데가 아닙니다. 기술과 지식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기술자는 기업에서 육성해요. 차별화로. 기업은 차별화를 통해서 성장합니다. 그 차별화는 지식에 오감을 더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오감은 현장에서만 가능해요. 근데 혁신은 기술에 영감이 더해서 나온 거예요. 우리나라는 기술자가 없어요. 기술자가 없는데 혁신이 어떻게 나올 수 있어요?
이것도 모르면서 기술자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것도 모르면서 혁신한다고, 혁신해야 된다고, 혁신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1등 기술 강국이 되려면 과학자와 기술자가 협업해서 새로운 시장과 상품을 만들어내야 된다. 우리나라는 기술자는 과학자 보고 사기꾼이라고, 과학자는 기술자 보고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서로 싸우고. 과학자는요, 신뢰가 없어요. 과학자가 만든 제품은, 결과는 신뢰성이 없습니다. 가능성만 보여주면 돼요. 그게 과학자의 역할이에요. 근데 과학자가 기술자까지 역할을 하려고 해요. 또 기술자가 과학자 보고 사기꾼이라고 해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너 한번 만들어봐고 못 만들어요. 지식인과 기술자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지식인은 알고 있는 거 10년 지나면 잊어먹어요. 기술자는요,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도 과거에 만든 거를 재현할 수 있다. 왜 기술자예요? 기술자는 지식에 영감을 더해서 만들어내기 때문에 오감은 잊어먹지 않아.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죠. 그러니까 기술자고, 우리는 그러면서 기술자가 많다, 기술이 뛰어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식인은 시간이 지나면 알고 있는 걸 잊어먹지만, 기술자는요, 자기가 하나 만들어 놓은 거는 10년 지나도 20년 지나도 절대 안 잊어먹어요. 그게 기술자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오늘 대한민국에 얼마나 있나 보세요.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현장에서만 나와요. 터득을 통해서만 나온다. 터득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좋은 대학교 나와서 책상에 앉아서 그건 지식만 습득하는 거지 기술을 연마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나라는 기술자가 굉장히 드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술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술자가 없고 기술이 없는데 어떻게 혁신이 나올 수 있냐. 전 아까 얘기했죠. 대학은 지식을 공유하고 논리와 철학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거는 지식인은 대학에서 육성하고요. 기술자는 그래서 기업에서 육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술자는 기업에서 육성해야 돼요. 기업의 오너가 혼을 심어서 사람을 육성해야 돼요. 그게 기술자입니다. 여러분들 CEO가 그 자기 회사의 기술의 차별화를 위해서 육성한 사람이 있습니까? 훌륭한 기술자가 되기 위해서 공대에 나와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스마트폰이 다 가르쳐주는데? 지금 AI까지 다 가르쳐줘요? 근데 공대에 나온 사람이 R&D 해야 되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없어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공대에 나와야지 R&D 하는가? 기술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기술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기술 개발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 그래서 저는 우리 회사는요, 학벌 상관하지 않습니다. 전공 상관하지 않아요. 왜냐면 모방하지 않으니까. 경력자가 필요 없어요. 모방 제품을 만들 때는 경력자가 필요하죠. 근데 혁신 제품은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않은 거고, 다른 사람이 만들지 않은 건데 경력자가 뭐가 필요해요? 경력자가 있을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왜 경력자가 필요해요? 우리나라 대기업이 경력자를 뽑는다. 지금 AI 때문에 경력자만 살아남고 밑에 그 실무자는 없어진다라고 얘기하는 이 의식이, 이거는요, 기술을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거예요. 정말 창피한 거예요. 세계적으로 얘기하면 창피한 겁니다. 기술과 지식을 모르고 차별을 누가 어떻게 시켜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모방만 했기 때문에. 지금 모방은 끝났는데, 교육은 교육을 통해서 지식이 만들고 훈련을 통해서 성공을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훈련을 얼마나 했고, 여러분들 조직원들 훈련을 얼마나 시켰냐. 교육은 시켰지만 훈련을 얼마나 시켰냐. 훈련은요, 육체적인 근육이 튼튼해지려고 그러면 육체적인 스트레스가 많아질수록
육체가 근육이 튼튼합니다. 안 그래요? 여성분들은 날씬해지려면 육체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겪어야지 날씬해지죠. 그런 것처럼 정신적인 혁신을 하고 새로운 이론을 만들고 이러려고 그러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겪은 사람만 가능해요. 근데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누가 겪으려고 그래요? 머리 좋고 스펙 좋고 좋은 대학교 나온 사람들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겪으려고 합니까? 그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극복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안 해요. 하려고 하지도 않고 시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과학기술의 초기 이론이 노벨상을 추구할 수가 있겠냐. 이건 말도 안 되는, 앞뒤 하나도 안 맞아요. 논리가 없다. 대학에서 한 일이 없어요. 대학에서 기술자를, 할 수 없는 기술자를 육성한다 그러고 논리와 철학을 키워가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엉뚱한 안 되는 걸 하려고 그러니까 논리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 저는 국산화는요 모방입니다. 국산화는 굉장히 창피한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그 세계 1등 과학기술 1등 국가라면서 국산화 얘기. 국산화는 모방입니다. 모방은 혁신의 가치를 파괴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피해를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부를 파괴시키는 거고 다른 사람이 만든 시장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주는 겁니다. 좋은 말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것도 모르고 지금 아직도 국산화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산화는 경쟁을 시켜야 됩니다. 세계화는 혁신입니다. 혁신은 다른 사람을 파괴시키지 않아요. 힘들게 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않은 거, 다른 사람이 하지 않은 거,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시장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만든 기술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이 만들 새로운 시장에서 새로운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안 가진 다른 방법으로 돈을 해서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혁신을 해야 되고 혁신 국가가 돼야 돼요. 이 사람들은 국가가 육성을 하고 보호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기업은 혁신가나 혁신하는 사람 보호하고 육성해줘야 돼요. 기업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업가는 망하더라도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안 줍니다. 다른 사람한테는 플러스가 되고 국가에는 성장 동력이 돼요. 근데 혁신한 기업가는 자기 혼자서 피해를 받아요. 이게 기업가다. 기업가는 존경을 받아야 되고요. 존중을 해줘야 돼요. 육성을 해줘야 돼요. 근데 그 사업가는 다른 사람의 돈과 다른 사람의 기술과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시장에서 내가 돈을 버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들 다 피해를 줍니다. 그래서 사업가는 망하면 사기꾼이 되는 거고 기업가는 망하더라도 국가의 성장 동력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사업가와 기업가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죠. 경영인은 뭐냐? 사업가 기업가 만든 기업에서 은행 이자보다 플러스 알파를 만드는 사람이 경영인이다. 근데 이게 뭐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대기업의 경영인을 최우상이에요. 기업가는 있으나마나 하고 사업가가 돈 많이 벌면 그 다음이에요. 이런 가치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사회적인 대우나 가치 기준에 들어가고 이게 정신없는 거죠. 그런데 이런 나라에서 기업가가 나오겠습니까? 혁신하려고 하겠어요? 저는 아무리 훌륭한 발명가, 아무리 큰 혁신도 99% 이상은 다른 사람이 알고 있는 내용이고 만든 결과다. 이 99%는 아무리 잘해도 플러스 알파를 못 만듭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배운 거는요. 대학에서 배운 모든 거는 99%를 추구해왔어요. 99%예요. 이거는 플러스 알파를 위한 게 아니고 마이너스 알파를 줄이기 위한 것 뿐이었다. 근데 우리는
이 사람을 세계 최고로, 우리 대한민국 최고로 대우를 해줬잖아. 대학 교수님들이 많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는 아무리 잘해도 플러스 알파를 만들지 못해요.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않는 1%,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1%가 무한대의 플러스 알파를 만들 수 있다. 1% 하는 게 쉽겠습니까? 99% 하는 게 쉽겠습니까? 99% 하는 게 99배가 더 어려워요. 근데 우리는 이것만 추구해왔다. 과거 5,000년 동안. AI 시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거를 추구하고 있다. 그래서 1%가 원리가 아니고 내가 하는 거고요. 99%는 표수나 협업을 통해서 합칠 때 100%가 돼서 성공합니다. 다른 사람이 이미 알고 있는 거 내가 다른 사람이 만든 거를 내가 R&D 한다고 돈 들고 시간 뺏기고 투자하고 이게 얼마나 옳죠? 그냥 갖다가 쓰면 되는데 성장 동력은 나한테 있어요. 다른 사람이 생각 못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않는 1% 다른 사람이 못한 걸 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안 한 1%를 내가 해서 다른 사람이 알고 있고 한 99%를 더해서 100%를 만들 때 이게 성장 동력이고 성공하는 거다. 이게 AI 시대의 성장 동력이고 성공하는 방법이다 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기술은 아무리 좋아도 시장에 경쟁자가 있어서 구매자가 가격을 결정해요. 혁신은 부족함이 있더라도 시장에 경쟁자가 없어 만든 사람이 가격을 결정합니다. 만든 사람이 가격을 결정할 수 있을 때만 경제적인 여유를 만들 수 있다. 이게 기술과 혁신의 차이고 왜 혁신을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혁신을 해야 돼요. 기술을 아무리 좋게 해서 여러분들 개업하시는 분들 기술을 팔아서 돈을 벌어서 여러분들 근로자들이 연봉 원하는 만큼 주지 못해요. 지금은 대한민국에서는요. 혁신의 결과로만 근로자들의 경제적인 여유를 만족시킬 수 있다. 저는 이게 우리나라는요. 선진국은 기술 강국이 되려 그러면 0.1초의 빠름과 0.1%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할 때 대한민국이 진짜 선진국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혁신 1등 성공은 속도와 시간의 변수, 리스크를 극복해서 먼저 더 잘한 결과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여기 한번 보세요. 지식, 스펙, 경험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지금은 AI 시대이기 때문에 더 필요 없어졌다. 이거는 정신입니다. 정신입니다. 지금은 정신과 협업이 전부입니다. 잘하는 일은 내가 하고 먼저 하는 일은 함께 할 때 우리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만들 수 있고 기업은 새로운 성장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글에 푸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가장 혁신은 태어나서 시간이 지나면 물고 꿈처럼 그 가치가 사라져요. 신뢰는 함께 하는 만큼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혁신과 신뢰는 한시 한 공간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혁신하면은 신뢰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대한민국에서 스타트업 벤처가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혁신에는 신뢰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태어난 아기가 신뢰가 있을 수 있어요? 신뢰는 함께하는 만큼 만들어지는 거예요. 함께하는 게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신뢰가 있을 수 있어요? 친구 간의 신뢰, 엄마와 사이 간의 신뢰, 엄마와 며느리 간의 신뢰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집니까? 함께하는 만큼 만들어지고 그게 신뢰입니다. 혁신에는 신뢰가 있을 수 없고요. 신뢰에는 혁신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신뢰가 있으면 혁신이 저절로 할 거다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혁신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혁신에는 신뢰가 없다. 이게 중기벤처부가 알아야 돼요.
근데 모르잖아. 대한민국 정부가 알아야 돼요. 모르잖아. 예? 최저 입찰만 얘기해요. 그러면 혁신을 왜 해? 정부가 최저 입찰로 물건을 사는데 시장이 민간 시장에서 혁신이 통용이 되겠어요? 부모가 안 하는 혁신에는 신뢰가 없고 신뢰에는 혁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혁신과 신뢰를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요. 그래서 성공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협업. 우리나라의 벤처기업들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내가 혁신했으니까 성공할 거야. 돈 많이 벌 거야. 성공은요. 성장은 세계 경쟁에서 이기는 만큼 커지는 거지 혁신해서 커지는 게 아니에요. 혁신했다고 세계 경쟁에서 이기는 건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혁신했으니까 내가 더 새로운 걸 했으니까 새로운 걸 한 거하고 혁신하는 거하고 이기는 거하고는 별개다. 혁신은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것이 이긴 게 아니에요. 근데 신뢰가 있고 힘이 세면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있어요. 이기는 거예요. 성장은 이긴 자의 몫이에요. 성장은 이기는 만큼 만들어지거든. 착한 약자가 이길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 중에 하나가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혁신이지 그 혁신이 반드시 싸움에서 이기는 거는 아니다. 근데 우리는 혁신했으면 이길 거라고 생각하잖아. 이긴다고 생각해. 아니에요. 적이 더 많아져요. 내가 아무리 힘이 세더라도 나보다 힘센 사람 만나면 내가 지고 내가 아무리 힘이 약하더라도 나보다 약한 사람을 만나면 이깁니다. 성장은 이긴 사람, 이긴 만큼 일어난다.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기업에서는 선택하고 만들어야 된다. 시장의 크기는 유한합니다. 동서고공을 막론하고요. 시장은 정해져 있어요. 돈은 정해져 있어요. 돈이 좋으면 좋을수록 시장의 크기가 커질 것 같죠? 커지지 않아요. 근데 기술의 가치는 상대적이고 경쟁은 무한합니다. 경쟁은 무한하고 시장은 유한합니다. 돈은 정해져 있어요. 내가 만든 제품을 사줄 사람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누가 많이 파느냐예요. 내가 많이 판다고 해서 시장이 커지는 건 아니에요. 시장은 정해져 있다. 빠른 시간에 스타트업이나 벤처는 빠른 시간에 큰 시장을 빨리 확보해야지만 성공할 수 있어요. 시장을 기다려야 돼요. 시장을 쫓아가면 절대 약자는 돈을 벌지 못한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결국은 아까 제가 협업이라고 했죠. 우리나라는 협력과 협업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 협력은 뭔지 아세요? 내가 잘한 능력을 공유하는 거예요. 내가 잘한 능력을 공유하면 나의 경쟁력은 어떻게 되죠? 제로. 협력은 내가 잘한 능력을 공유하는 겁니다. 그럼 내가 잘한 능력을 공유하면 나의 경쟁력은 어떻게 돼? 제로입니다. 제로. 근데 너 협력하라 그러잖아. 협력하자라고. 이게 미친 짓거리죠. 어떻게 협력할 수 있어요? 이거는 노예와 귀족과 노예의 관계입니다. 수직적인 관계. 근데 우리는 이걸 하라 그러잖아. 이걸 잘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협업은 내가 잘한 결과를 공유하는 거예요. 내가 잘한 결과를 공유하면 나의 경쟁력은 어떻게 돼요? 커져요. 나의 가치. 내가 잘한 결과와 다른 사람이 잘한 결과를 합쳐서 더 큰 시너지를 내는 게 협업입니다. 그래서 협업을 통해서 성공을 해야 된다. 협력을 하면 할수록 복잡해지고 관계가 나빠집니다. 결국은 파트너입니다. 협업의 상대자는 파트너. 파트너는 뭐냐면 생각하는 철학과 추구하는 목표가 같은 사람이다. 저는 AI 시대의 리더십은
모범과 통찰력과 용기라. 모범을 누가 볼 수 있어요? 엄마 아버지죠. 엄마 아버지. 자식은요. 엄마 아버지 지식을 자식의 성공은요. 자식의 성공은 엄마 아버지의 지식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엄마 아버지의 의식에 의해서 만들어져요. 자식은 엄마 아버지의 지식을 담지 않고 엄마 아버지의 의식을 담습니다. 그래서 모범이 기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모범이 절대적이다. 그 다음에 미래를 보는 통찰력과 실행할 수 있는 용기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모범은 신뢰를 만들고 통찰력은 미래를 준비하고 용기는 결과를 갖는다. 그래서 저는 이 시대의 기업가 정신은 가정에서는 부모의, 기업에서는 CEO고 사회에서는 리더다. 이게 행복을 창출하는 건 고생은 안 하고 안 시켜야 되고 일은 잘하고 잘 시키는 사람이다. 이게 이 시대의 전 리더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만 되면 모든 게 해결됩니다. 내가 더 잘 살고 더 행복해지려면 고생은 안 하고 안 시켜야 되고 일은 잘하고 잘 시켜야 됩니다. 잘하고 잘 시키려면 어떻게 돼요? 알아야죠. 연습을 해야 돼요. 코치와 선생님을 아세요? 선생님은 지식을 전달하는 거고 코치는 능력을 주는 거예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성공은 무의식적으로 행동을 방어 능력, 공격 능력을 만들어낼 때 성공합니다. 그건 연습을 통해서만 가능해요. 그래서 코칭이 중요하고 멘토가 중요합니다. 지식은 결과를 만드는 데는 지금 AI 시대에서는 제로입니다. 아무리 많이 알고 계시는 분들이더라도 AI보다 더 많이 알 수 있겠어요? 1등과 결과는 연습에 대한 보상이고 성공과 행복은 인내에 대한 보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연습을 안 했는데 어떻게 1등을 할 수 있어요? 인내를 안 했는데 어떻게 행복하고 더 잘 살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규성은 행복을 만드는 것이고 가정은 행복을 즐기는 것이다. 제가 우리 선수들을 제가 얘기할 수 없어요. 회사 와서 열심히 일해라고 얘기할 수 없다고 했어요. 네가 회사는 취미 활동하는 데가 아니다. 행복을 즐기러 오는 데가 아니다. 행복을 만들러 오는 거다. 회사에서 행복을 못 만들면 집에서 행복을 만들어야 된다. 집에서 행복을 만들면은 가정이 깨지고 가정이 괴롭다. 가정이 힘들다. 힘든 거는 회사에서 만들고 그 행복을 집에 가져가서 가족에 나누고 즐겨야 된다. 회사는 취미 활동을 하려고 그러면 회사에 회비를 내야 돼. 일을 하면 월급을 가져가고 취미 활동을 하면 회비를 내라. 이게 명확합니다. 그러려고 그러면 CEO분들이 모범을 보여야지. 그래서 내가 이런 식으로 우리 회사는 일하러 오는 사람들이지 취미 활동을 하러 오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회사도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를 CEO분들께서 그걸 명확하게 당당하게 얘기 못하고 있잖아요. 명확하게. 저는 이 슬로건이 대한민국의 모든 어디에 다 모든 곳에 다 퍼지고 의식화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도록.